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자유정학부의 양일모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표하신 도현철 교수님 혹은 제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과는 달리 한국 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중국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마 중국 철학 중에서도 근대 쪽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유학했던 관계로 일본 공부를 그동안 조금 더 해왔고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 일본 철학, 중국 철학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한국 철학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최근 몇 년간은 한국 철학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 이런 그 한국 철학이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중국 근대 철학과 관련된 한국 근대의 시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과 관련해서 논문을 쓴 것은 아마 한 몇 년 전에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사상 쪽으로는 그 석주 이상용 안동 출신의 석주 이상용에 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논문을 쓴 것은 석주 이상용이 유학자이면서 서양 철학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야언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지난 10여 년 전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게 야언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야언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 사상사 아마 대학원 다닐 때 공부는 했지만 논문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남대학교에서 꼭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중국 철학을 공부한 저한테 이런 그 야언 선생님에 대한 논문을 부탁하느냐 했더니만은 아마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경상북도 정체성을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경상북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없는 인간이라 제가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도현철 교수님께서 이 자기 고백하듯이 고등학교를 밝히셨습니다만 저도 의성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는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제가 서울로 가서 그리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고향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이런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아마 영남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2012년에 영남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제가 야언 선생님에 관한 논문을 하나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계명대학교 목요철학회에서 아마 그 논문을 보시고 저한테 다시 조금 더 발표를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경상북도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고 제게 경상북도에서 한번 충격을 주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다시 10여 년 후에 한 번 더 이 공부를 하면서 경상북도 정체성에 관련돼서 고민을 해보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 전에 야언 선생님에 관해서 쓴 글을 토대로 아마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오늘 자료집 29쪽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제가 교체하는 시기는 정치적 혼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왕조가 창건된 이후에는 정당성을 위한 그런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마 정치가에게는 이러한 혼란기, 아마 정권의 교체기에는 희망의 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식인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는 권력을 따라갈 수 있지만 지식인은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이런 명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의리를 존중하는 유교적 지식인에게 이런 정치적 혼란기는 자신의 삶 그리고 주어진 현실 이런 부분들을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진리를 따라간다 그리고 권력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의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지식인에게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인에 대한 회유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왕조 시대에 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백이숙제와 같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방법,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만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아마 나라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왕조 시대 때 살았던 지식인들의 강렬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지식인의 저항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은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말 선초 이 시기에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은 길재 선생님, 목은 이색 선생님, 포은 정몽주 선생님 이 이름 세 분에게서 보이듯이 스물 은자가 붙은 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기에 다른 이 연구들을 보면은 고려의 3원뿐만 아니라 4원, 5원, 6원, 9원까지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야은을 비롯한 이 고려 말기의 지식인들은 우리가 충절, 아마 야은 선생님이 충절공이라고 시호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그 충성 혹은 절개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연구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도현철 교수님은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연구가 부진하다는 것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혹은 여말선초 역사에서 다른 많은 학자들은 연구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고려시대 여말선초의 학자들에게 대해서는 연구가 성리학자들만큼 활발하게 재생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의 한계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거고요. 그것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마 이런 고려 말기 여말 선초에 대한 연구가 재생산되지 않는 이유들 아마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유학사라는 것이 성리학의 발전사라는 그런 기본 프레임이 있고 이러한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쪽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 시대에 유행하던 학문이 이학 혹은 정주학 그리고 정주 성리학, 염락도학 등의 이름으로 고려에 전해졌습니다. 정몽주는 체계적인 논의를 담은 글이 그다지 전해지지 않지만 한국 철학 연구자들에게는 대부분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유학 정신을 처음으로 철학적 사색의 면으로 이끈 학자로서 한국 유학사의 출발점으로서 기원으로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작 혹은 시조라는 평가는 조선 성리학의 기원 혹은 출발이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세기 태계와 율곡의 철학을 조선 성리학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고려시대 삼원을 비롯한 13, 14세기의 유학자들은 유학의 최고봉을 이루기 위한 기초와 토대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기의 유학에 대해 조선시대 살인가 유학과의 살인파 유학과의 발전적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 조선 고려 말기의 유학이 지닌 본래적 성격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방이학의 시조라고 한 이색의 평가는 훗날 전개되는 이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종래의 학적 탐구와는 다른 새로운 학문으로서 이학의 출현이 지니는 의미를 부각시킨 언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고려 사문에 대한 평가가 영남 살인파의 지적인 계보 혹은 도통의 기원으로 의미가 주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도현철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이유로서 고려 사문이 모두 고려시대 사람, 고려 출생이라고 할까요? 고려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지적 풍토 안에서 추승되는 이런 역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마 이 고려 삼원이 살았던 시대가 오늘날과는 다른 왕조 체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례는 두 지아비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아마 지금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페미니스트들한테 비난받을 문장입니다만은 이런 말들이 당시에 유행을 했고 그리고 충신 그리고 열부가 동일한 의미장 속에서 표창되던 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왕족이 말했던 이
충신불사 이군. 이 문장은 아마 명심보감에도 수록될 정도로 이 체제 교학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가정의 윤리가 동일선상에 연계되면서 일방적으로 군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절개 이것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군주가 잘못이 있으면 강력하게 간행을 하고 나라가 패망하면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최고의 충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마 이 고려 삼원의 순국 혹은 저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충신의 기감으로 표창되고 장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훗날에 그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의도가 들어있다거나 혹은 이 살인파의 단결이라든지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리의 정신들이 그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후대에 어떤 분이 어떤 지식인이 이제 추승된다는 이 작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시대 혹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초기 혹은 고려 말기의 유학자들을 조선 성리학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조선 성리학의 도통의 기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잠시 유보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국에서 이 정주학이 태생하던 시기에 스물 은자, 은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 은자의 철학을 이 당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말 선초의 은자들은 스스로 은자라고 지칭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자기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의 인정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타자는 사림이라는 민간의 여론일 수도 있고 국가라는 권력의 승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이들 양자의 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시호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호와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떤 간극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주의하고 싶습니다. 아마 은자의 모습 그리고 충성과 절개의 표상으로 얻게 된 이 충절이라는 이 야은 선생님의 시호 이 두 개가 어떤 이 간극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시대에 온 그 유교라는 관점에서 이 유학자와 은자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산속에 묻혀 있는 사람 혹은 그 은인, 은사, 초이, 은일거사 등으로 불려집니다.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은자, 허밋이라는 말은 이 사막에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했고 거친 들판에서 고행하고 금욕하고 구도, 도를 구하고 명상하고 이런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 혹은 이 한국에서 은자라는 것은 이 서양에서 말하는 수도승 혹은 이 고행자 이런 의미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장자책이라든지 이 동양의 고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유형의 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장자에는 이 속세를 비난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그 고고하게 행동하는 이 삼국지사 이런 표현도 있고 세상을 피해서 강에서 낚시를 하면서 지내는 이 강해지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가적 의미에서 도수를 행하는 그런 은자들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요임금 시절에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은자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연명의 시 아마 예술하는 분들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그 울 밑에서 국화를 캐다가 우연히 그 우두커니 남산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도 세속을 사는 이 도시 속에서도 세속을 넘어서는 초연한 경지를 가질 수 있는 이 예술의 경지를 지닐 수 있는 은일 시인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더 자주 인용되는 문장입니다만은 그 태계 선생님이 이 유언으로 남긴 그 묘비명을 보면은 아마 태도 만은 진성 이공지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도산으로 물러나 만년에 숨어 지낸 진성 이시의 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숨어 지낸다는 표현이 유학자들에게도 자주 나온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약용도 지은 시에 보면은 그 소평처럼 오이를 심으면서 밭갈던 장저 걸릭 떠오르네 이런 그 표현 시가 있습니다. 소평이라는 말은
중국의 그 진나라 시대 고사입니다만은 그 들판에서 오이를 심는다, 종과라고 할까요? 이 표현 자체가 권력에서 물러나 아마 그 시골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이런 표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학자들의 세계에서도 은자라는 표현은 그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도가적 은자와는 구별이 됩니다만은 유의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놓치지 않는 한에서 은자라는 것은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34쪽으로 돌아가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도가적 은자와는 달리 유학에서 제시한 이러한 은자의 정당화는 개인의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 혹은 정치적 현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빈천하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귀를 누리면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이 출제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취의 의리와 출제의 실천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곧 유학이 추구하는 학문이요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벼슬하고 물러나는 구분을 분명히 지킨 위나라의 대부 거백옥을 유학의 이상적 인격인 훈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서 벼슬을 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물론 주관적입니다. 이 세상에 도가 있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물론 객관적 의미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 자체는 유가적 은자를 그 정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직에 나가지 않고 물러나 산다라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시대가 도가 없다, 그리고 시대가 도가 없다라는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논어에 맹자에 나와 있는 그 예입니다만은 은나라 주왕 시대 때, 그 은나라 말기의 마지막 임금 주왕 시대 때 그 세 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미자 그리고 기자, 비간 이 세 사람의 그 행동이 아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은나라 주왕이 무도한 정치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나가 버린 미자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하면서 남이 종까지 되게 했던 이 기자도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왕에게 의견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비간,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자는 세 명의 인자, 어지린자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은자라는 칭호를, 은자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 시대가 도가 없다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아마 인외시, 유교가 추구하는 인외실현이라는 부분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만은 학자이면서 관료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근대 시대의 유학자들에게 그리고 그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런 개인의 주관적 이념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맹자는 이 백이와 이윤의 사례와 대조하면서 공자의 처세관을 이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이 숙제, 백이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물러났고, 이유는 나라에 도가 있든 도가 없든 벼슬에 나아갔지만 모두 후대의 성인으로 받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벼슬에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고 그만두어야 하면 그만두고 오래 있어야 하면 오래 있고 빨리 가야 하면 빨리 떠나는 것이 공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때 시자라고 쓸까요? 시중의 원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은자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조건은 본인의 행동이 시중의 중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 때의 원리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유교에서 은자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 이제 그 시대가 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본인들의 행동이 어지린자,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을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 자체가 정말로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시중이라는 표현은 물론 더 요구를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본인들의 행동이 거기에 가장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이런 평가가 요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야원 선생님의 행위 자체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은자라고 할 때 우리가
관직에서 물러나, 물론 그 당시는 그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요청하는 부름에 나아가지 않고 떠나서 산다고 할 때, 이런 사람에게 그 본인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뜻을 거절하는 어떤 그 불편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은자가 과연 충신일까라는 표현은 두 가지 복잡한 층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왕이 불렀을 때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왕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지난 뒤에 누가 충신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면은 권력이 변했을 때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이 충신일까? 아니면 권력을 거부하는 사람이 충신일까? 누가 진짜 충신일까? 이런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은자라는 이 논의를 하는 그 배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35페이지 마지막 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언제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은자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은자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도덕적인 규범의 차원에서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말 선초는 정치적 격변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36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자처한 이 여말 선초의 은자들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정립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묵은 이색은 1353년에 그리고 포원 정몽주는 1360년 과거 시험에서 이렇게 급제한 인물들입니다. 묵은은 고려왕조에서 정일품의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포원은 익양군 충의군에 책봉될 정도로 최고의 관운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은 선생님은 1386년 아마 앞에 포원이나 야은보다는 한 세대 정도 늦은 인물입니다. 아마 을과 이의로 급제했지만 37세 때 아마 최후의 관직으로 정칠품에 해당하는 종사랑 문화주서에 올랐습니다. 아마 앞에 두 분 포원이나 야은과 비교하면은 야은 선생님은 등장하는 것도 한 세대 늦었고 그리고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도 대단히 빨랐습니다. 야은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이전에 부친 이원진이 배설하고 있던 송도로 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색, 정몽주, 권근 등 여러 선생님의 문화에 나가서 성리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 조금 전에 아마 노현철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자료에 나오는 이 성균관, 그 당시에 성균 학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균 박사 역할도 맡았습니다. 정몽주는 또 아마 이 당시에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었고 권근도 성균관 대사성을 맡았습니다. 이때 아마 권근은 나의 문화에 드러들면서 공부하는 자가 있었지만 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야은 선생님의 이 학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논쟁도 아마 이런 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은 선생님은 지방의 한미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어린 시절 주경리 아독하면서 이 자신의 능력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신진 사류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문벌이나 신분에 의해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과거 시험이라는 관료 선발 제도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마 과거 제도가 갖고 있는 이 장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장점 속에서 조선 시대의 그리고 여말 선초의 성리학, 정주학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야은은 성리학의 도래 초기에 당시의 대학자들로부터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기틀을 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근이나 포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학의 가르침을 체화한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조선시대 그리고 식민지시대 때 1920년대에 한국 유학사를 정리한 장지연 선생님은 이 야은에 대해서 정몽주와 권근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그들의 학문을 전하였다. 열심히 배우고 힘써 행하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주서가 되었으나 고려 마렵의 어지러운 정국을 보고서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도학을 강명하여 당시 유학의 종주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장지연이 야은에 대해서 조선시대 왕조에 저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고려에서도 출세한 점보다는
여말 천초의 혼미한 이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미 은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물러나서 이 도학의 이념을 실천했다는 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쪽 마지막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은 선생님은 이미 그 고려 말기에 혼란한 전국을 보면서 자신의 시대를 도가 사라진 난세로 파악하였고 조선의 건국 이전에 이미 은자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의 건립을 둘러싼 역성혁명의 정당성의 논의는 자치하고 야은은 자신이 배운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물러남 은자의 철학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이 성립된 이후에 야은이 출사하지 않은 것은 이 망국의 한이라기보다는 이미 은자의 관점에서 시대를 조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충성과 혁명이라는 이런 그 패러그래프를 냈습니다만 은자에게 과연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 야은 선생님의 충절공이라는 시호가 내렸습니다만 이때 이 충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려 말기에 등장한 수많은 은자들은 다같이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 출신의 계층으로서 학문적으로는 한국의 정주학에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한 유학자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조선 왕조에 출사하지 않은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은은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도 합격한 모건처럼 국제적인 명사도 아니었고 그 이방원에게 피살된 이 포원처럼 이 드라마틱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일찍부터 국내외에 문명을 떨친 이 도원 이숭인처럼 이 출중한 문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학문적 측면에서 보자면 야은은 고려 왕조에서 출사한 경력이 짧고 남아있는 저작 혹은 이 저서 또한 많지 않습니다. 고려의 멸망에 즈음하여 포원과 도원은 죽음의 길을 갔고 모건은 새 왕조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야은은 조선 왕조에 걸쳐 성명을 보존하였으며 출사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은자로서 살았습니다. 상당히 그 복잡한 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의 은자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은자의 철학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자들은 이를 역성혁명으로 정당화했지만 혁명의 정당성이라는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성혁명의 정당성은 그 인으로서 인을 바꿔 폭력을 바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교의 전통에서 탕무혁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인으로서 바꿨을까 하는 것은 후대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건립 과정에서 혁명의 정당화에 동조하지 않은 자들은 은자를 자처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표방한 조선 왕조가 오히려 유학자들의 전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저는 김충렬 선생님의 이 표현이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성리학적 이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조선 왕조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그룹들이 성리학자라는 점은 이 시대를 새롭게 봐야 되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은자에 머물지 않고 아마 충신으로 표창한 것은 또 역설적으로 조선 왕조였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의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성 혹은 충신, 우리가 그 충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충정 어린 감정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충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과는 또 다른 의미, 아마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가리키며 충절 또한 충성스러운 절개를 말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산자 문화권 속에서 사군이충이라는 수거에서 보이듯이 충의 의미가 국가 혹은 국왕에 대한 그 신하의 일방적 헌신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바뀌었고 현재에도 그런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전에서 충이라는 글자는 아마 아랫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일방적인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 사전을 잘 찾아보면은 아마 이 자신의 진정과 정성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설문해자라는 고대의 그 한자 사전이라고 할까요? 충이라는 것은 이 공경할 때 경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박 혹은 자기보다 상위에 설정된 대상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의미였습니다. 유학의 경전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까라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공자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충성 충자와 믿을 신자를 같이 결부해서 쓰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 혹은 충심을 의미하는 용법에 따른다면은 이 도라는 것은 백성에게 충성하고 귀신에게 신실한 것이다. 군주가 백성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충이다. 라는 이 중국 아마 좌전에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충이라는 것이 신하가 군주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백성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충이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충은 신하만이 아니라 군주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규범 혹은 국가와 사직 등 공공의 이익에 헌신, 심지어 군주에게 요구되던 이런 덕목으로서의 충이 신하의 덕목으로 전환된 것은 아마 전국 말기,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말기 이후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시대 초중기의 사상은 충이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라는 좁은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규범만은 아니었습니다. 충신에 대한 평가는 국가의 이익 혹은 천하 인민의 이익 혹은 도덕 윤리의 적합함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으며 군주의 의도나 사적인 이익은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의 언어라기보다는 당사자 이외의 종종 고대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사용하는 이 타자의 언어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충신과 반역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당대보다는 그 이후에 구성되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구 왕조의 교체 과정에서 충성과 반역의 평가는 동일 왕조 내에서 전개되는 왕위 찬탈의 상황보다도 더욱 복잡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명분이 반드시 성인 군주가 극악무도한 군주를 정벌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충신 혹은 충절과 같은 의미의 역사 속에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미, 연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맺은말을 읽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은자는 도가류의 은자들과는 달리 은자로서의 조건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도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요. 두 번째, 출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 속에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벼슬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이라는 것은 시대적 조건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자가 말했던 이 시중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자의 길은 외로운 선택이지만 결국 도와 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인륜의 규범으로서 인 혹은 선을 실현해야 된다는 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말선초의 은자들은 조선의 왕권 강화와 살인파의 성장이라는 계기와 맞물려서 충성과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었고 성리학의 출발점으로서 또는 살인파의 도통을 뒷받침하는 기원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문정공 혹은 문충공, 충절공 등과 같이 그들에게 내려진 시호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문과 충성, 절개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붙인 호는 자신의 이념을 반영하지만 이 국가에서 내려진 시호는 국가나 사림 혹은 이들 양자의 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호와 시호는 내적인 연관성과 함께 외적인 간극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지은 호는 스스로가 자신을 규제하는 일종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지만 시호는 주로 타자로부터 주어지는 시선에 의해 규정되어 왔습니다. 고려 말기의 지식인들에 대한 평가, 특히 은자의 절의와 충성된 신하를 등치시키는 평가는 이러한 간극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충과 같이 정치적 요청에 의해 내려진 시호, 그리고 충절과 같이 훗날 살인파의 여론과 국가의 권력이라는 의미장 속에서 내려진 시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충, 즉 충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충이라는 단어에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넓은 의미를 협소하게 만드는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은 선생님은 분명 고려에 출세하고 조선 왕조에는 나아가지 않은 절개를 지닌 숭고한 선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은 선생님은 유교적 의미에서 은자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이 의를 밝히는 실천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인을 실현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원이나 포원 혹은 도원과 같이 화려하고 극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야은 선생님은 성리학적 사유체계 안에서 보장된 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후 300년이나 지나서 조선 영조대에 그에게 내려진 이 충절공이라는 시호는 은자의 길을 선택한 야은의 실상에 충신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야은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충신의 의미는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일면적인 충신이 아니라 은자의 미덕을 지닌 유교적 이념의 실현자로서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은 선생님은 유교의 본래적 의미에서 충을 실현한, 아마 유교적 일륜을 실현한 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